2025년 4월 초 서울의 봄은 차가웠다. 정도현은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그는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송을씨 편지가 도착했다. 정도현 선생님께 저는 김준호입니다. 2001년 청색 폭풍 작전과 제 아버지 김태진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태진. 그 이름은 도연의 기억 속 상자를 흔들었다. 그는 서재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청색 폭풍 작전의 암호 기록이 담긴 노트였다. 열지 않고 표지만 어루만졌다. 저녁, 도연은 동료 윤기태에게 전화했다. 기태야? 태진이 아들이 날 찾아왔어. 뭐라고 했는데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대. 기태가 침묵 끝에 말했다. 내일 모이자. 상길이랑 강철이도 불러. 다음 날, 내 노인은 청군정에 모였다.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태진이 아들이라니? 박상일이 말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강철이 덧붙였다. 기태가 물었다. 노트, 아직 있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지 않았어. 열으면 과거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준호였다. 선생님, 저를 뵙고 싶습니다. 내일, 여기로 오게. 청군정이다. 전화를 끄는 도연이 말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졌군. 네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진실이 그들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정도현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전날 밤, 기태가 꺼낸 김태진의 유서, 그리고 그의 아들 김준호라는 이름.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도 묘하게 필연적으로 느껴졌다.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도연은 이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기태를 다시 만났다. 벽에는 한지로 만든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찻집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어젯밤 이후 잠은 좀 잤나? 기태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도현이 형, 혹시 그날의 기록 아직 갖고 있나?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헤어지고 군데군데 물이 번져 있었지만 노트는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 팀만의 암호 기록이야. 그날 이후로 봉인해둔 채 열어본 적 없어. 준호에게 보여줄 생각이야. 아니, 그건 아직 몰라. 다만 태진이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린 도와야 하지 않겠나. 기타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야. 말투에서 느껴졌어. 그는 무언가 알고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전 작전이 스쳐 지나갔다. 청색 폭풍 작전. 2001년 겨울 함경북도 일대에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돕는 작전이었으나 정보가 유출되며 함정으로 바뀌었던 그날 태진은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홀로 남았고 결국 연락이 끊겼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눈보라, 총성, 통신기의 잡음, 그리고 태진의 마지막 목소리. 도현이 형,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부 배신자 아직 추적하고 있나? 도연은 오래된 노트 속에서 한 이름을 꺼냈다. 박정구. 그 당시 작전 승인권을 가졌던 고위 간부. 몇 년 후 정계에 진출해 현재는 유력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이름 아직 기억하고 있어. 나도.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다시 청군정에 모였다. 밖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은은한 생강향이 퍼지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다시 모인 이유는 하나지. 도연이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는 것. 기태가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고 강철은 오래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그때 통신 기록 일부야. 백업해둔 걸 숨겨뒀지. 당시 무전 내용을 보고 나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 상길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준호와 접촉할 건가?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직접 만나야겠지. 우린 이제 숨을 필요가 없네. 오히려 그 친구가 우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검정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성. 차분한 눈빛 속에 익숙한 느낌이 스쳤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도연 선생님이 계신가요? 기태와 도연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조심스레 명함을 건넸다. 국가정보원 감찰과 과장 김준호는 식당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엔 군더더기 없는 정제된 단정함이 묻어났고 눈빛은 조용히 사방을 스캔하며 낯선 공간을 익히는 훈련된 감각을 드러냈다. 그를 맞이한 내 노인은 이미 그의 존재를 직감한 듯 차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도연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은 자리를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다. 그래, 자네가 태진이 아들이겠군. 그 짧은 한마디에 준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길이 자리를 옮겨 그에게 자리를 권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말없이 노트를 꺼내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건
네, 아버지의 마지막 작전 기록이야. 우리가 직접 쓴 내용은 아니지만 그날의 단서들이 이 안에 남아있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낡은 페이지에 남겨진 암호화된 문장, 파란색 잉크로 급하게 적은 흔적들. 그는 한 글자, 한 문장씩 천천히 읽어나갔다. 청색 폭풍. 이 작전에 대해선 국정원 내에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삭제되었고 존재 자체가 부인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강철이 입을 열었다. 그 작전은 시작부터 이상했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경로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지. 태진이는 그걸 느꼈어. 마지막까지 무전을 보내며 누군가 내부에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지. 윤기태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모두 느끼고 있었어. 누군가가 우리를 팔았다는 걸. 그리고 그 덫에 빠진 게 태진이었지.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날 이후로 매년 이 자리에 모여 좀 다양 지미야 진 자리에 모여 그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자네가 나타났고 그 진실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 국정원 내부 감사 자료 중에 이상한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1 청풍기록 보안처리의 요청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결제자는 박정구였습니다. 3명의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 이름 잊지 않고 있었지. 그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말했다. 그 사람은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중 하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공기마저 날카로워졌다. 자네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했는지 이제 알겠군. 도연이 말했다. 우릴 흔들러 온 게 아니라 함께 하러 온 거지.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났다. 전에. 그럼 우리도 다시? 그림자를 걷어야 할 시간이 며칠이 지났다. 정도현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차분했고 그 속엔 오래된 시간의 기억이 담긴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기억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것임을 그는 다시금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김준호와의 대화를 계기로 네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의 중심에 선 이들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윤기태는 조용히 서재를 정리하며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들었다. 손때 묻은 보고서, 암호 메모, 흑백 사진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박상길은 새벽마다 달리기를 시작했다.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숨이 가빠지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강철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군용시계를 꺼내 찾다. 그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찾던 날은 김태진이 사라지던 날이었다.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자 그의 결심도 다시 또렷해졌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준호를 직접 훈련시키겠다는 것.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그에게도 그림자의 감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준호야, 오늘부터는 내가 훈련을 지도하지. 도연은 준호를 강남 외곽의 작은 체육관으로 데려갔다. 오래된 시설이었지만 그에겐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다. 준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스트레칭, 기본 자세, 중심 이동. 70대 노인의 몸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날렵했다. 우린 무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변의 기류를 읽는 감각이야. 도연은 말했다. 적의 눈빛, 숨결, 그리고 아주 미세한 동작. 그걸 놓치면 살아남을 수 없지. 손앱지? 준호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동작엔 아직 서툰 티가 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아니 있었다. 그건 도연에게 익숙한 눈빛이었다. 예전의 자신, 그리고 태진이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 눈빛.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기태의 집. 작은 서재에 모두가 둘러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통해 복원된 무전 기록을 듣고 있었다. 이건 함정이다. 내부에 배신자가 조심하라. 보고라인은 신호가 끊기기 직전 아주 희미하게 잡힌 마지막 음성.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정구라는 이름이 들리기 직전이었다. 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하나씩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현재의 위치에서 이 사실을 덮으려 할 가능성도 크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걸 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기타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을 지는 시점에 서 있는 거지. 잠시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하게 타오른다. 그들은 오래된 불씨를 다시 품고 있었다. 며칠 후 김준호는 국정원 본부 지하에 있는 오래된 자료보관실에 조용히 발을 들였다. 이곳은 사실상 폐쇄된 구보안 섹션이었다.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기밀 서류와 폐기 대상 문서들이 묵묵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공간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치자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준호는 혼자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도연이 건넨 코드 이름을 떠올렸다. 청풍 재산보관소 G구역. 그곳에 도달하자 오래된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01 청색 폭풍, 보관 기록, 잠정봉인. 그리고 그 박스 옆엔 전혀 다른 출처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PSJ 기밀 등급부 외부 간섭 기록. 박정우 PSJ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찍힌 파일이었다. 이건 준호는 즉시 박스를 들고 자료실을 빠져나와 본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랩탑을 연결해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도연의 집 서재에 다시 모였다. 조용한 조명 아래 노트북 화면에는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고 강철은 정밀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아이페일 외부 침입 기록이야. 청풍 작전 실행 전에 누군가 접속해서 기존 경로와 작전 계획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이 남아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2001년 2월 13일. 작전 개시 이틀 전. 기태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시점이면 태진이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올리던 날이야. 박상길이 말했다. 그러면 그가 유출 사실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려 했던 거고 결국 그 때문에 사라진 거야. 준호는 화면을 넘기며 추가 문서를 펼쳤다. 이건 당시 박정구가 기한한 특수인력 해체 명령 문서입니다. 놀랍게도 서명일이 청풍 작전 직후예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불과 사흘 뒤입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걸 덮고 우리 부서를 무력화시킨 거야. 작전을 실패로 포장하고 내부 인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지. 강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결국 우리가 뭘 마주하고 있는지 확실해졌군. 다음 날 도연은 준호와 함께 한적한 국립묘지의 한 구석을 찾았다. 김태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은 따로 없었지만 그를 상징하는 작은 동판이 외로이 놓여 있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이름은 명단에도 없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이름을 지울 순 없어. 도연은 조용히 술잔을 따르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박정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숨기려 해도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자네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기태의 연락으로 또 한 명의 옛 동지가 나타났다. 이름은 서진호. 전직 정보 수집 및 침투 전문가, 전문가. 수년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그는 도연 일행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저 없이 찾아왔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다시 모이는 날이 말이야.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타협 없이. 이제 그들은 5이 되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김준호는 국정원 본부 지하에 있는 오래된 자료보관실에 조용히 발을 들였다. 이곳은 사실상 폐쇄된 구보안 섹션이었다.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기밀 서류와 폐기 대상 문서들이 묵묵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공간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치자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준호는 혼자서 작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전 도연이 건넨 코드 이름을 떠올렸다. 청풍 재산보관소 G구역. 그곳에 도달하자 오래된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01 청색 폭풍 보관 기록, 잠정봉인. 그리고 그 박스 옆엔 전혀 다른 출처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PSJ 기밀 등급 2 외부 간섭 기록. 박정우 PSJ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찍힌 파일이었다. 이건 준호는 즉시 박스를 들고 자료실을 빠져나와 본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랩탑을 연결해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도연의 집 서재에 다시 모였다. 조용한 조명 아래 노트북 화면에는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고 강철은 정밀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아이페일 외부 침입 기록이야. 청풍 작전 실행 전에 누군가 접속해서 기존 경로와 작전 계획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이 남아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좀 1년 2월 13일, 작전 개시 이틀 전, 기태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시점이면 태진이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올리던 날이야. 박상길이 말했다. 그러면 그가 유출 사실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려 했던 거고 결국 그 때문에 사라진 거야. 준호는 화면을 넘기며 추가 문서를 펼쳤다. 이건 당시 박정구가 기한한 특수인력 해체 명령 문서입니다. 놀랍게도 서명일이 청풍작전 직후예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불과 사흘 뒤입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걸 덮고 우리 부서를 무력화시킨 거야. 작전을 실패로 포장하고 내부 인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지. 강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쥐었다. 결국 우리가 뭘 마주하고 있는지 확실해졌군. 다음 날 도연은 준호와 함께 한적한 국립묘지의 한 구석을 찾았다. 김태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은 따로 없었지만 그를 상징하는 작은 동판이 외로이 놓여 있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이름은 명단에도 없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이름을 지울 순 없어. 도연은 조용히 술잔을 따르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박정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숨기려 해도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자네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기태의 연락으로 또 한 명의 옛 동지가 나타났다. 이름은 서진호. 전직 정보 수집 및 침투 전문가. 수년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그는 도연 일행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저 없이 찾아왔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다시 모이는 날이 말이야.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타협 없이. 이제 그들은 5이 되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초가을의 바람이 서울 한강변을 따라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도연과 준호는 조용히 강가를 걷고 있었다. 말없이 걷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호흡과 생각은 묘하게 닮아가고 있었다. 처음 자네를 봤을 때 태진이를 보는 줄 알았어. 도연이 말을 꺼냈다. 그 친구도 자네처럼 눈빛이 또렷했고 질문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었지. 준호는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전 늘 아버지에 대해 공백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적 사진 몇 장,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 몇 마디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그 공백이 퍼즐처럼 하나씩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공백을 진실로 채우는 건 자네 몫이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길에 함께 서는 것뿐이야. 그날 밤 5명은 다시 모여 있었다. 서진호가 가져온 정보 덕분에 박정구가 곧 참여할 비공개 정치 후원 행사 장소와 명단이 확보되었다. 그들은 작전을 준비하듯 치밀하게 움직였다. 경호팀은 전직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바로 제압당할 거야. 진호가 설명했다. 우린 그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도연이 말했다. 우린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꺼내 보여주고 그의 거짓된 신뢰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제가 현직 요원이니까 행사 참석은 자연스럽고 내부 접근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직접 보고 싶어요. 기태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위험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한때 우리가 선배라고 불렀던 인물이야. 어떤 수단이든 서슴지 않을 거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분들처럼 이제는 제가 제 몫을 해야 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자네 뒤를 지킬 준비를 해야겠군. 며칠 뒤 행사 당일 준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행사장인 청담동의 고급 호텔 컨벤션 홀에 입장했다. 입구에는 엄격한 보안 검색이 있었지만 그는 국정원 감찰과 명의로 참석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었다. 홀 안에는 수많은 고위 인사들과 재계 인물들이 삼삼오오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정구가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러운 정치인 그 자체였다. 준호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TV에서 수없이 보아온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한 인물의 진짜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박정우는 그 순간 준호를 발견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한순간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정치인의 얼굴로 웃으며 다가왔다. 감찰과 과장이군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정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두 사람은 홀 옆 비공식 라운지로 향했다. 거기엔 이미 도연이 USB로 넘겨준 결정적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박정우는 라운지에 앉자마자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감찰과에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다니 무척 뜻밖이군. 김준호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복원된 음성 파일, 무전 내용, 그리고 박정우의 서명이 찍힌 청풍작전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준호는 파일을 한번 클릭했다. 청풍작전은 내부 유출, 조심, 무전의 마지막 부분. 잡음 속에 분명히 박정우의 이름이 스치듯 흘러나왔다. 정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웃음을 띄었다. 아직도 그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건 조작이야. 증거로 쓰이기엔 너무 유약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작전에 참여한 요원 4명이 살아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고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정우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다. 준호 과장, 감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입장으로선 매우 위험한 이야기야. 위험한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유지하려는 쪽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록에서 지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기록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잠시, 전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한마디를 꺼냈다. 내온 아버지를 닮았군. 준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이 대화는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이미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박정우 의원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짧은 입장문을 남기고 모든 정치 활동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들끓었고 각종 분석과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그 원인을 명확히 아는 이는 없었다.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어떤 조용한 밤, 오래된 그림자들이 한 명의 청년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주었다는 것만이 기억될 뿐이었다. 도연과 3명의 동료들은 다시 천군정에 모였다. 이번엔 5번째 자리에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혼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느낌입니다. 그가 말했다. 기태가 조용히 술을 따랐다. 진실을 마주하는데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감이지. 자네는 그걸 해냈어. 상길이 웃으며 말했다. 자, 건배합시다. 오늘은 태진이 형님을 위해 5사람의 술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와 함께 오래된 시간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임무는 끝난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기억은 계속돼야 해.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남긴 정의는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 서울 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리고 5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